아버님, 장 보는 김에 카드 잠깐 맡아도 될까요? 제가 필요한 것들 알아서 사다 드릴게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리 수술 후 거동이 불편했던 저는 고맙게 생각하며 신용카드를 건넸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4개월간 며느리는 정말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6개월째 되던 날,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카드 한도 초과. 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백화점 명품 2,800만 원, 성형외과 1,200만 원, 온라인 카지노 600만 원. 1년 만에 제 빚은 9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해 9월, 저는 허리 디스크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67세의 나이에 허리가 굽어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디스크가 심하게 돌출되어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는 1,2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되면 350만 원 정도 본인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저축해둔 돈이 5천만 원 있었으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2주일 후였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허리 수술하기로 했어. 아들은 40세로 무역회사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술 위험하지 않아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의사가 잘 될 거래. 너 일 바쁜데 굳이 올 필요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수술 당일에 병원에 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며느리는 35세로 결혼한 지 7년 됐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수술 잘 되실 거예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4시간 걸렸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침대 옆에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병원에 2주일간 입원해야 했고, 퇴원 후에도 석 달간은 집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걷는 것도 금지였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고맙지만 거절했습니다. 너희 생활 불편할까봐. 나는 내 집에서 지낼게. 아들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이 많아서 자주 못 뵐 것 같은데. 걱정 마.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병원 입원 중에 며느리가 자주 왔습니다. 과일도 사오고 죽도 끓여왔습니다. 아버님, 입원 생활 힘드시죠? 제가 자주 올게요. 며느리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에 서너 번 병원에 왔습니다. 간호사들도 며느리를 보고 효부라고 칭찬했습니다. 며느리가 있으니 든든했습니다. 2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아들이 차로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아버지 혼자 괜찮으세요? 집에서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아들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조심할게.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아버님,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 올게요. 장도 봐드리고 청소도 해드릴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너도 바쁠 텐데. 제가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집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거동이 불편하시잖아요. 혼자서 마트 가시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혼자 걷기도 힘들었고 장을 보러 마트에 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고맙구나. 그럼 부탁한다. 제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장 볼 때마다 현금 받기가 불편한데 카드 하나만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필요한 것들 알아서 사다 드릴게요. 카드를 맡긴다는 말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카드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영수증 다 모아뒀다가 보여드릴게요. 장 보고 약 사는 것 외에는 안 쓸게요. 며느리 눈빛이 진실해 보였습니다. 지난 2주일간 병원에서 보여준 정성도 생각났습니다. 알았어. 카드 하나 줄게.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삼성카드였습니다. 한도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평소에 거의 안 쓰는 카드였습니다. 이거 써. 한도는 2천만 원이니까 충분할 거야. 며느리가 카드를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알뜰하게 잘 쓸게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일주일에 3번씩 집에 왔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약국에서 약을 사고 병원 예약도 잡아줬습니다. 정말 잘해줬습니다. 핸드폰으로 카드 사용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이마트 13만 원, 약국 8만 5천 원, 병원 15만 원. 정상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기특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카드 청구서가 왔습니다. 112만 원이었습니다. 마트, 약국, 병원비를 합치면 맞는 금액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수고했어. 청구서 확인했어. 괜찮아.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제가 최대한 아껴서 장 봤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첫 달은 정말 편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주일에 3번씩 와서 장을 봐주고 청소도 해줬습니다. 냉장고에는 늘 반찬이 가득했고 약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예약도 며느리가 다 잡아줬습니다. 정형외과 재진 예약, 물리치료 예약, 약 처방 예약까지 전부 며느리가 챙겼습니다. 핸드폰으로 카드 사용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이마트 15만 원, 약국 9만 원, 병원 18만 원, 홈플러스 12만 원. 모두 정상적인 지출이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게 썼습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달도 비슷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주 3회씩 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좀 하셔야 해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함께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허리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10분만 걸어도 힘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줬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이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참 효자네요. 요즘 저런 며느리 보기 힘든데. 제가 자랑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고맙죠. 아들이 복받은 겁니다. 둘째 달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총 105만 원이었습니다. 마트 53만 원, 약국 12만 원, 병원 20만 원, 택시비 5만 원, 기타 15만 원. 택시비가 조금 많다 싶었지만 며느리가 장 보고 오는 길에 택시 타는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수고했어. 택시 타고 다녀도 괜찮아. 무거운 거 들고 버스 타면 힘들잖아. 며느리가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장 보면 짐이 많아서 택시 탈 수밖에 없어요. 셋째 달이 되자 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혼자 집 안에서는 잘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트에 가는 건 아직 무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여전히 장을 봐줬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총 98만 원이었습니다. 전달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마트 50만 원, 약국 10만 원, 병원 15만 원, 택시비 3만 원, 기타 20만 원. 기타 항목이 뭔지 궁금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생활용품이나 청소도구 같은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달 말쯤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민경이가 잘 챙겨줘서 회복이 빨라. 아들 며느리 이름이 민경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민경이가 자주 간다고 하던데 불편하진 않으세요? 불편하긴. 오히려 고마워. 내 와이프 정말 잘 골랐어. 요즘 저런 며느리 보기 힘들다고 이웃들도 다 부러워해. 제가 자랑했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출장 가는데 민경이가 있으니 안심이에요. 아들은 무역회사 과장이라 한 달에 두세 번은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에 일주일씩 다녀오곤 했습니다. 넷째 달이 됐습니다. 이제 제법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집 밖까지 나가서 단지 내 산책로를 혼자 걸어봤습니다. 20분 정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회복이 순조로웠습니다. 며느리가 여전히 주 3회씩 왔습니다. 아버님, 이제 많이 좋아지셨네요. 조금만 더 조심하시면 완전히 회복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맙다.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넷째 달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총 135만 원이었습니다. 전달보다 좀 늘었습니다. 마트 55만 원, 약국 9만 원, 병원 10만 원, 택시비 3만 원, 백화점 30만 원, 기타 28만 원. 백화점 30만 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민경아, 백화점에서 뭐 샀어?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아버님 영양제 사드렸어요. 약국에 없어서 백화점 건강식품 매장에서 샀어요. 홍삼이랑 오메가3예요. 영양제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런데 30만 원이나 하는 거 살 필요 없었는데.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걸로 드려야죠. 아버님 빨리 회복하셔야 하니까요. 며느리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30만 원이 시작이라는 걸. 넷째 달 말, 제 몸은 거의 회복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제 일상생활은 괜찮으실 거예요. 무거운 것만 안 들면 돼요. 기뻤습니다. 석 달 만에 거의 회복한 겁니다.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민경아, 이제 내가 혼자서도 괜찮을 것 같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이제 카드 돌려받아도 되겠니? 며느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아직 한두 달은 제가 챙겨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잖아요. 카드는 조금 더 제가 갖고 있어도 될까요?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회복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금 더 부탁한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섯째 달이 시작됐습니다. 제 몸은 이제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마트에 갈 수도 있었고, 산책도 30분 이상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왔습니다. 아버님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제가 조금만 더 챙겨드릴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달 카드 사용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왔습니다. 이마트 55만 원, 약국 10만 원, 병원 8만 원, 백화점 70만 원, 고급 레스토랑 40만 원, 택시 10만 원, 기타 57만 원. 총액을 계산했습니다. 250만 원이었습니다. 전달 135만 원의 거의 2배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민경아, 이번 달 카드 사용이 좀 많은데 250만 원이나 나왔어. 며느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래요. 그리고 아버님 영양제도 추가로 샀고요. 백화점에서 70만 원 쓴 건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옷이랑 실내화 샀어요. 낡은 거 입고 계셔서요. 그리고 건강식품도 몇 가지 더 샀고요. 레스토랑 40만 원은?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건 아버님 생신 지나갔잖아요. 늦었지만 민호 오빠랑 저랑 외식하면서 아버님 목도 포장해 왔어요. 기억나세요? 맞았습니다. 지난주에 며느리가 고급 한정식 도시락을 가져왔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그거였구나. 미안하다. 의심해서. 제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이해하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250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지난주에 민경이랑 고급 한정식 먹었다며? 아들이 의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급 한정식이요? 저희 그런 거 안 먹었는데요. 그냥 집에서 치킨 시켜 먹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 그래. 내가 잘못 들었나 봐. 제가 얼버무렸습니다. 통화를 끊고 며느리한테 확인하고 싶었지만 가족 사이를 나쁘게 만들까봐 참았습니다. 그냥 착각이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6개월째가 됐습니다. 이번 달은 카드 사용 문자가 폭발적으로 많이 왔습니다. 거의 매일 문자가 왔습니다. 롯데백화점 200만 원, 신세계백화점 300만 원, 강남 성형외과 400만 원, 청담동 레스토랑 150만 원, 온라인 쇼핑몰 80만 원, 해외 직구 100만 원, 헬스장 30만 원, 가전 렌탈 150만 원. 문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제가 쓴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겁니까? 며느리한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6개월째 중순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삼성카드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고객님의 카드 한도가 초과되었습니다. 현재 사용액 2,030만 원. 추가 사용 불가. 손이 떨렸습니다. 2,030만 원? 한도가 2,000만 원인데 30만 원이나 초과했다는 겁니까? 급히 삼성카드 앱을 켰습니다. 로그인하고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빼곡하게 결제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모든 내역이었습니다.
처음 4개월은 정상이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만 썼습니다. 45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섯째 달부터 달라졌습니다. 250만 원. 그리고 육째 달은 1330만 원이었습니다. 총 2030만 원. 상세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육째 달 내역만 따로 확인했습니다. 롯데백화점 명품관 500만 원, 강남 성형외과 400만 원, 청담동 레스토랑 150만 원, 해외 직구 사이트 100만 원, 온라인 쇼핑몰 80만 원, 헬스클럽 연간권 30만 원, 가전 렌탈 150만 원, 기타 20만 원. 총 133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명품, 성형외과, 청담동 레스토랑. 저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카드로 이런 것들을 샀다는 겁니까? 더 자세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명품관 500만 원 항목을 클릭했습니다. 샤넬 가방 180만 원, 루이비통 지갑 120만 원, 에르메스 벨트 100만 원, 디올 향수 100만 원. 성형외과 항목을 봤습니다. 코 수술 200만 원, 눈 및 지방 재배치 100만 원, 리프팅 100만 원. 청담동 레스토랑 내역을 봤습니다. 프렌치 레스토랑 50만 원, 오마카세 60만 원, 이탈리안 레스토랑 40만 원.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지난 6개월간 총 2030만 원을 썼습니다. 그중 첫 4개월은 450만 원으로 정상이었습니다. 나머지 1580만 원이 다섯째와 육째 달에 쓰인 겁니다.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했습니다. 5번째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경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카드 내역 봤어. 설명해야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 후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나 봅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았습니다. 설명해봐. 이게 뭐야? 2천만 원이 넘게 쓴 이유를 말해봐. 제가 다그쳤습니다.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민호 오빠가 생활비를 안 줘서. 제가 할 수 없이. 거짓말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들이 매달 300만 원씩 준다고 했었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설명해봐. 2030만 원을 어떻게 쓴 거야? 제가 카드 내역을 핸드폰으로 보여주며 다그쳤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명품 500만 원, 성형외과 400만 원, 레스토랑 150만 원. 이게 다 뭐야?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아버님, 민호 오빠가 생활비를 안 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썼어요. 제 옷도 사야 하고 미용실도 가야 하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호가 생활비 안 준다고? 민호한테 직접 물어봤어. 매달 300만 원씩 준다고 하던데.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민호 오빠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줘요.
계속 거짓말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알았어. 지금 당장 민호 불러. 직접 확인해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민호 오빠 지금 해외 출장 중이에요. 연락 안 돼요. 출장? 어디 갔는데? 베트남이요. 거짓말 같았지만 일단 확인해 봤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바로 받았습니다. 민호야, 지금 어디야? 베트남 출장 갔어? 아들이 의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 지금 서울 사무실에 있어요. 오늘 야근 중이에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또 거짓말을 한 겁니다. 민호야,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급한 일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들이 걱정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할게. 일단 와. 통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민호가 30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택시 타고 급히 온 모양이었습니다. 앉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아들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며느리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야, 민경이한테 매달 생활비 얼마 줘? 제가 물었습니다. 300만 원이요. 매달 15일에 통장으로 넣어줘요. 왜 그러세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경아, 들었지? 민호가 매달 300만 원씩 준다는데? 며느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야, 통장 입금 내역 좀 보여줘.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핸드폰으로 은행 앱을 켰습니다. 지난 6개월간 매달 15일에 300만 원씩 입금된 내역이 보였습니다. 총 1,800만 원이었습니다. 민경아, 이제 설명해봐. 생활비 매달 300만 원씩 받으면서 왜 내 카드로 2천만 원 넘게 썼어?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2천만 원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카드 내역을 아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아들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경아, 이게 뭐야? 아들이 며느리한테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명품도 사야 하고 성형도 해야 하고. 친구들, 명품, 성형, 그게 변명이 돼.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며느리한테 계속 다그쳤습니다. 명품관 500만 원, 성형외과 400만 원. 이게 다 뭐야? 대답해봐.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샤넬 가방이랑 루이비통 지갑 샀어. 코 수술이랑 눈 밑 지방 재배치도 했고. 친구들이 다 명품 들고 다니는데 나만 안 들고 다닐 수 없잖아. 아들이 머리를 감싸 주었습니다. 미쳤구나 진짜. 아버지 카드로 명품을 사. 성형을 해? 제가 며느리한테 물었습니다. 그런데 민경아, 이게 전부가 아니지.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드 한도가 2천만 원인데 2,030만 원이 찍혔어. 30만 원은 어떻게 초과한 거야?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핸드폰을 빼앗아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어봤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보낸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아들이 화면을 보더니 숨이 막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제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화면에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카드 한도 2천만 원인데 다 썼어. 키읔키읔 근데 더 사고 싶은 거 있어서 명예 도용해서 추가 카드 발급받았음. 키읔키읔 어차피 늙으신 분이라 잘 모르심 키읔키읔키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명예 도용, 추가 카드 발급,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며느리한테 물었습니다. 명예 도용이 뭐야? 추가 카드를 발급받았다고.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카드를 3장 더 만들었어요. 한도가 모자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장. 그럼 카드가 총 넷이라는 겁니까? 그 카드들로 얼마나 더 썼어?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5천만 원 정도요. 5천만 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총 얼마야? 2,030만 원에 5천만 원을 더하면 7,030만 원이잖아. 제가 계산했습니다.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명의로 캐피탈 대출도 받았어요. 대출? 무슨 대출? 1,500만 원이요. 숨이 막혔습니다. 7,030만 원에 1,500만 원을 더하면 8,530만 원입니다. 거의 9천만 원에 가까운 빚이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미쳤어? 아버지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빚이 커졌어. 제가 물었습니다. 대출은 어떻게 받은 거야? 내 도장이랑 신분증이 필요했을 텐데.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지갑에서 신분증 몰래 꺼내서 복사했어요. 도장은 아버님 방에서 찾았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더라고요. 범죄였습니다.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사기야. 명예 도용이라고. 아버지 고소하세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매달렸습니다. 오빠 제발. 고소하지 마. 내가 다 갚을게. 시간만 줘. 아들이 며느리를 밀쳐냈습니다. 시간? 9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 너 일도 안 하잖아.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9천만 원. 제 저축이 5천만 원밖에 없는데 9천만 원을 어떻게 갚습니까? 카드사와 캐피탈에서 곧 청구서가 날아올 겁니다. 이자도 붙을 겁니다. 며느리한테 물었습니다. 그 돈으로 산 물건들은 다 어디 있어? 되팔아서라도 돈을 만들어야겠어.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품 가방은 친구한테 팔았어요. 200만 원 받았어요. 300만 원짜리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형한 건 돌이킬 수 없고요. 레스토랑 간 것도 이미 먹었고요. 렌탈 제품은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 내야 해요.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정말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9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8,530만 원. 거의 9천만 원에 가까운 빚이었습니다. 제 저축이 5천만 원 있으니 4,53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연금은 월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일주일 후 삼성카드에서 청구서가 왔습니다. 2030만 원을 이번 달 25일까지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추가로 만든 카드 3장에서도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각각 1,600만 원, 1,800만 원, 1,600만 원, 총 5천만 원이었습니다. 캐피탈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원금 1,500만 원의 이자 30만 원을 합쳐 1,530만 원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총 8,560만 원을 한 달 안에 갚아야 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민경아, 청구서 다 왔어. 8,560만 원. 어떻게 할 거야?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방법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 네가 쓴 돈인데 네가 갚아야지. 하지만 며느리는 백수였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7년간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생활비로만 살았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민호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 월급이 350만 원이에요. 집 대출도 갚아야 하고 생활비도 써야 하는데 여유가 없어요. 8,500만 원은 너무 커요. 저축한 게 있지 않아? 제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집 살 때 전세 대출 받았고 그것도 아직 못 갚았어요. 아들도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 저축 5천만 원을 깨야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해지했습니다. 5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허리 수술비 빼고 남은 전부였습니다. 이 돈으로 카드 빚 일부를 갚았습니다. 삼성카드 2,030만 원, 추가 카드 3장 중에 2장만 먼저 갚았습니다. 1,600만 원, 1,800만 원, 총 5,430만 원을 갚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570만 원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빚이 있었습니다. 추가 카드 한 장 1,600만 원, 캐피탈 대출 1,530만 원, 총 3,13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갚습니까?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납부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안 됐다고, 연체 이자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2만 원씩 이자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14만 원, 한 달이면 60만 원입니다. 캐피탈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상환일이 지났다고, 연체 이자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씩 이자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제 연금 100만 원으로는 이자 140만 원도 못 갚습니다. 빚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며느리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민경아, 이자가 계속 붙고 있어. 남은 3,130만 원 어떻게 할 거야?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일을 해. 알바라도 해서 갚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알겠어요. 알아볼게요. 며느리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만 댔습니다. 면접 봤는데 떨어졌다고, 조건이 안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민경이가 일 안 구하고 있어. 네가 뭐라고 해봐.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매일 얘기해요. 근데 민경이가 말을 안 들어요.
싸우기만 해요. 요즘 집에서 매일 싸워요. 아들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럼 이혼해. 저런 며느리랑 같이 살 수 없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생각 중이에요. 근데 애가 있어서. 손주가 있었습니다. 6살 딸이었습니다. 이혼하면 아이가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연체 이자가 계속 붙었습니다. 3,130만 원이 3,5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카드사와 캐피탈에서 독촉 전화가 매일 왔습니다.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법적 조치래. 어떻게 해야 하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대출 한번 알아볼게요. 아들이 은행에 가봤지만 대출이 안 됐습니다. 이미 집 대출이 있어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제 집은 2억 원짜리 아파트였습니다. 20년 전에 구입했던 집이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담보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집값의 50%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3,500만 원만 빌리면 됐습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금리는 연 5%였습니다. 한 달 이자가 14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3,500만 원으로 남은 카드 빚과 캐피탈 대출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제 저는 은행에 3,500만 원 빚이 생겼습니다. 매달 14만 원씩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연금 100만 원에서 이자 14만 원 내고 생활비로 80만 원 쓰면 한 달에 6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1년이면 72만 원입니다. 원금 3,500만 원을 갚으려면 48년이 걸립니다. 불가능했습니다. 115세까지 살아야 갚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제 노후가 파탄났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나 집 담보 대출 받았어. 3,500만 원. 며느리 빚 갚는데 다 썼어. 아들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제가 뭐라도 했을 텐데. 네가 뭘 하겠어. 너도 돈 없잖아. 집 담보 대출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 14만 원을 내고 생활비 80만 원을 쓰니 연금 100만 원으로는 빠듯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랑 매일 싸웠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민경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그런데 민경이가 양육권 달라고 해요. 아이를 데리고 가겠대요. 제가 막았습니다. 그러면 안 돼. 민경이한테 아이를 맡기면 안 돼. 양육비 명목으로 또 돈을 뜯어낼 거야. 아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증거가 없으면 양육권을 제가 못 가져올 수도 있대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느리가 낭비벽이 심하고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 집에 갔습니다. 손주를 보러 갔습니다. 며느리는 외출했고 집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갔고 손주만 혼자 있었습니다. 6살 아이가 혼자 집에 있는 게 불안했습니다. 손주랑 놀아주다가 목이 말랐습니다.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노트북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꺼진 줄 알았는데 절전 모드였나 봅니다. 마우스를 건드리자 화면이 켜졌습니다. 비밀번호를 묻지 않았습니다. 자동 로그인 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 카카오톡 PC 버전이 떠 있었습니다. 며느리 카톡이었습니다. 보면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카톡 대화 목록을 봤습니다. 친구들과의 단톡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대화 내용이 나왔습니다. 스크롤을 위로 올려 지난 대화를 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보낸 메시지를 봤습니다. 작년 10월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시아버지 카드 한도 2천만 원인데 다 썼어. 키읔키읔키읔 근데 더 사고 싶은 거 있어서 명예 도용해서 추가 카드 3장 발급받음. 키읔키읔 신분증 복사하고 도장 찾아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니까 바로 나오더라. 키읔키읔키읔 어차피 늙으신 분이라 잘 모르심 키읔키읔 친구들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대박 키읔키읔키읔 그거 불법 아니야? 키읔키읔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몰라 키읔키읔 걸리면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키읔키읔 일단 지금은 실컷 쓸 거임 키읔키읔키읔. 손이 떨렸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핸드폰으로 화면을 사진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더 찾아봤습니다. 다른 대화방도 열어봤습니다. 작년 11월 대화였습니다. 며느리가 친구한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언니나 카지노 사이트 알려줘. 돈 좀 따고 싶어. 친구가 답했습니다. 그거 중독되는데 괜찮아?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괜찮아 키읔키읔 조금만 할 거야. 시아버지 카드 있으니까 돈 걱정 없어 키읔키읔 친구가 사이트 주소를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온라인 카지노를 했다는 겁니까? 더 찾아봤습니다. 12월 대화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친구한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망했어. 카지노에서 600만 원 날렸어. 친구가 답했습니다. 그러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어떻게? 시아버지한테 들키면 큰일인데. 친구가 답했습니다. 들키기 전에 더 따서 메꿔.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그래. 다시 해볼게. 600만 원을 온라인 카지노에서 날렸습니다. 그 돈도 제 카드로 쓴 겁니다. 모든 대화를 사진 찍었습니다. 증거를 다 확보했습니다. 더 찾아봤습니다. 올해 1월 대화였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백화점에서 샤넬 가방 샀어. 키읔키읔 200만 원짜리 키읔키읔 시아버지 카드로 긁었지. 뭐 키읔키읔키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대박. 나도 그런 시아버지 있었으면 좋겠다. 키읔키읔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시아버지 돈 9천만 원 가까이 썼는데 아직도 모르심 키읔키읔키읔 완전 호구 키읔키읔키읔 호구. 저를 호구라고 불렀습니다. 9천만 원 뜯어낸 며느리가 저를 호구라고 비웃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모든 대화를 사진 찍었습니다. 총 15장의 증거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노트북을 원래대로 놔뒀습니다. 손주한테 할아버지 먼저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경찰한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카드를 불법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경찰이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증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이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의 도용이 명확하네요. 고소장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피고소인 이민경, 사기민 명예 도용 혐의. 증거자료 15장 첨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법으로 응징할 겁니다. 제 돈을 되찾을 겁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고소인 이민경을 소환했으니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경찰서에 갔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도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사실에서 며느리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명의로 신용카드 3장을 불법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고소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며느리 신상을 조회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전부터 신용불량자였습니다. 28세 때 카드 빚 2천만 원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결혼 당시 30세였는데 그때도 여전히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아들이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숨겼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빚을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카드로 자기 빚까지 갚았습니다. 경찰이 며느리한테 물었습니다. 고소인의 카드로 자신의 구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있습니까?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00만 원 정도 제 빚 갚는 데 썼어요. 1,000만 원. 제 카드로 며느리 빚까지 갚았다는 겁니다. 경찰이 계속 조사했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사용 내역도 확인됐습니까? 네. 6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습니다.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경찰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재판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사실을 나가며 저를 봤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9천만 원을 뜯어내고 저를 호구라고 비웃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고개를 돌렸습니다. 석 달 후 검찰에서 기소했습니다. 사기민 명예 도용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법원에서 첫 공판 날짜를 잡았습니다. 6개월 후였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양육권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제가 확보한 카톡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며느리의 낭비벽과 도박 중독이 드러났습니다. 가정법원이 아들한테 양육권을 줬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빼앗겼습니다. 형사재판 첫 공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며느리한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합니까? 며느리가 일어서서 대답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자백했으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금액이 8,560만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는 67세 노인으로 평생 모은 저축을 모두 잃었습니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재판장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며느리를 믿고 카드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믿음을 배신하고 제 명의를 도용해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았습니다. 제 저축 5천만 원을 모두 잃었고 집을 담보로 3,500만 원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제 노후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엄벌을 원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한 달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민경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명의를 도용하고 신용카드를 불법 발급하여 8,56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징역 2년. 며느리가 교도소에 가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오열했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저한테 딸이 있어요. 하지만 재판장은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스스로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판결문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한다. 며느리 재산을 조사했습니다. 며느리 명의로 된 게 거의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 몇 개, 통장 잔고 300만 원, 결혼 전 받았던 전세 보증금 4,700만 원, 총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법원이 이 재산을 모두 압류했습니다. 5천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쓴 돈은 5천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저축 5천만 원에 담보대출 3,500만 원까지 합치면 8,500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을 받았으니 3,500만 원이 아직 부족했습니다.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남은 3,500만 원은 제가 갚을게요. 매달 100만 원씩 갚을게요. 3년 반이면 다 갚을 수 있어요. 민호야, 네가 왜 갚아? 내 잘못이 아니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민경이를 잘못 봤어요. 결혼하기 전에 신상조회를 했어야 했는데 안 했어요. 제 책임이에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내 형편도 어려울 텐데. 괜찮아요. 제가 야근도 하고 부업도 할게요. 꼭 갚을게요. 아들이 다짐했습니다. 며느리는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2년형을 받았습니다. 이혼도 확정됐습니다. 판결 후 일주일 뒤 5천만 원으로 담보대출 3,500만 원을 먼저 갚았습니다. 남은 1,5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원래 저축 5천만 원 중에 3,500만 원이 돌아온 겁니다. 아들이 나머지 1,500만 원을 갚아주면 원상복구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이 매달 100만 원씩 갚기로 했으니 1년 반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손주는 아들이 키웁니다.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서 아들이 제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손주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일하는 동안만이라도요.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키울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69세입니다.
아들이 약속대로 매달 100만 원씩 갚았습니다. 총 1,500만 원을 모두 받았습니다. 제 저축 5천만 원이 완전히 복구됐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고생했지만 결국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한테 빼앗긴 돈을 되찾은 겁니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100만 원 입금했어요. 확인하셨죠? 응, 확인했어. 정말 고생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야근하고 주말 알바까지 했어요. 힘들었지만 아버지한테 빚진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손주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6살이었던 아이가 이제 8살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아침에 학교 보내고 오후에 돌아오면 저녁 챙겨줍니다. 아들이 퇴근하면 데리러 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언제 와요? 보고 싶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지금 멀리 있어. 조금 있으면 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2년형이니까 내년이면 나옵니다. 하지만 손주한테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재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번 결혼해서 크게 되었으니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열심히 일해서 아버님께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갚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 노후를 파탄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 일을 겪으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절대 카드를 맡기면 안 됩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처럼 피가 섞이지 않은 가족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신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제가 며느리 카톡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증거 없이는 며느리를 처벌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았으니 법적으로는 제가 책임져야 했을 겁니다. 9천만 원 빚을 제가 다 떠안았을 겁니다. 운이 좋아서 증거를 찾았습니다. 덕분에 돈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가족이라도 카드를 맡기지 마세요. 필요하면 매번 동행하거나 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둘째, 명예 도용을 조심하세요. 신분증과 도장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셋째, 의심스러우면 카드 사용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한도 초과 문자가 오기 전에 미리 막아야 합니다. 넷째, 증거를 확보하세요. 문자 메시지, 카톡, 통화 녹음, 영수증 등 모든 증거를 모으세요. 증거가 있어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상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빨리 대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증거를 찾았고 돈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분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고도 돈을 못 찾습니다. 증거가 없거나 신고 시기를 놓쳐서입니다. 부디 제 경험을 교훈 삼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방심하지 마세요. 카드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세요. 그게 노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며느리에게 카드 한 장을 맡긴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1년 만에 제 빚은 9천만 원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제 명의를 도용해 카드 3장을 추가 발급받고 캐피탈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명품, 성형외과, 온라인 카지노.
제 노후 자금으로 낭비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며느리 카톡에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시아버지를 호구라고 비웃는 메시지를 발견한 순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며느리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재산 압류로 5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아들이 1년 반 동안 1,500만 원을 갚아 저축 5천만 원이 복구됐습니다. 지금 8살 손주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절대 카드를 맡기지 마세요. 증거가 없으면 돈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카드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만이 노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